독구평.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는가. 이성복 산문집. 메모사항. 이성복의 자아성찰.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는 유혹에 약한 편이며 특히 감각적 유혹에 대해서는 쉽게 허물어진다. 지금까지 그가 저질렀던 어리석음과 남에게 준 상처는 대개 그가 순간적인 유혹을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그때마다 그는 반성하고 후회했지만 이내 똑같은 유혹에 빠져들었고 다시 후회하고 반성하였다. 이성복의 솔직함. 그는 자신이 아무리 위험 있는 자세를 보이더라도 자신 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깔깔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 그리움이란 모든 그리움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구축한다.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면 고향이 있을 리 없으며 떠난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미 고향이 아닐 것이다. 책에 대한 감상. 비교적 안락한 생활에 적당히 만족할 줄 알게 된 나는 이제 서서히 내 기억 속에 책들의 눈빛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들, 이제는 너희가 나를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포리즘. 사랑의 눈과 귀는 기다림과 불안이다. 공감. 이제는 별 달리 기대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40대 중반의 월요일 저녁이었다. 분별과 차별. 본질적으로 모든 의미는 차별화의 소산이며 모든 차별화는 분별심의 투영이다. 아우라 상실의 시대는 잘려나간 나무의 해충처럼 분별심이 터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시대를 일컫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정 스님의 사리와 시골 촌부의 사리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종정 스님의 사리와 시골 촌부의 사리를 갈라놓았던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을 뿐 사리 자체는 한 번도 같거나 다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오리지널과 짝퉁. 혹자는 하나뿐인 예술작품은 대량 복제된 모사품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원본과 사본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질적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누구인가? 언제 개나 고양이가 거기에 신경 쓴 적이 있었던가?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 질적 차이 또한 인간 의식의 투영이 아닌가? 모르긴 해도 원본과 사본은 한 번도 자기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 철학.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거나 정 붙일 사람이 없는 경우 동물은 더도덜도 없이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사람의 존엄성과 위의를 갖게 된다. 요즘 우리 곁에서도 볼 수 있는 개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죽은 개들에게 올리는 제사는 결코 비정상적인 궤벽이 아니다. 그것이 궤벽이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쏟는 정성 또한 궤벽에 불과할 것이다. 혹자는 개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5, 6년 굴리던 차를 팔아버린 사람은 길에서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하다고 한다. 선견지명. 지금 우리가 도대체 저것도 예술이 될까 저것도 학문이 될까 하고 고개를 내젓는 것들이 어느 날 문득 대학에서 강의되고 그 분야의 수많은 대가들을 낳게 될지 모른다. 단적으로 말해 그와 같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욕망의 자리 이동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욕망이 주체의 주체, 이난 그 변화에 대한 주체의 거부나 수용은 사후 약방문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과거의 담지자인 주체는 기껏해야 미래는 욕망이 펼쳐가는 지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다. 낯선 것과 끔찍한 것. 참으로 기이하게도 모든 시대는 스스로 역사의 종말로 믿고 싶어하는 듯하다. 어느 시대나 낯선 것은 끔찍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시대의 역사의 중심으로 진출한 그 낯선 것은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또 다른 끔찍한 것을 찾아낸다.
역사는 이분법적 대립이라는 불변의 규칙으로서 삶이라는 끝없는 환상의 유의를 엮어내는 것이다. 문학이란, 내가 생각하는 문학은 바로 욕망이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같은 것이다. 그 나무의 다른 이름은 삶이며 무명이다. 문학은 욕망이 언어를 통해 엮어가는 텍스트에 관한 관찰 혹은 연구이다. 종시, 사실 변화와 불변은 상반된 것이기라기보다 겉과 속처럼 늘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기야 상반은 이미 상생이며 상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옛 사람들이 시종이라는 말 대신 종시라는 말을 쓴 것에 깊은 헤아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삶이란, 나에게 삶이란 주어진 현실적인 제약들을 살아내려는 노력의 다름 아니다. 내가 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제약들은 나의 삶으로 의미화된다. 요컨대 삶은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 노력의 주체는 구체적 현실에 자각적으로 감응하는 깨어있는 의식이다. 나는 그 의식을 나라고 부른다. 문학은 대단치 않다. 문학을 구원으로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은 알게 모르게 문학을 신비화한 결과이다. 언제부터 문학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던가? 시면을 밝히는 것을 그 책임으로 여겼던 문학이 시면을 은폐하는 환각제 구실을 해온 것은 아니었던가? 문학의 교훈, 문학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이라면 간단히 말해 삶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먼 것과 가까운 것, 깊은 것과 얕은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이 교훈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판단 중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 중지를 요청한다. 그 대신 내가 아는 부분, 적어도 내가 알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남녀의 사랑, 이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포괄적인 삶의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시는 삶의 비밀을 밝히려는 모든 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사랑 속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밝힌다는 것은 곧 삶과 죽음, 정신과 물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시의 위상,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여 만약 시가 극진히 대접받고 숭배받는 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의 시는 루비와 사파이어로 장식한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모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와 시의 위인은 최초의 형극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데 있다. 시의 비유컨대 시는 팬티 입고 똥 누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가능하다 해서 그만둘 수 없다는 데 있다. 언어, 왜 우리는 애초부터 언어를 통해서는 언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언어에 이용되면서도 언어를 사용한다고 굳게 믿는 것일까? 어쩌면 이 같은 맹목이야말로 삶의 파동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는 최적 조건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삶이 맹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맹목적일 뿐이다. 삶은 한 번도 맹목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가 삶에게 눈을 달아주거나 달아주지 않거나 삶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다. 멋진 비유, 담뱃재를 바닥에 떨면 방 전체가 잿더리가 되듯이 무당이 가 있는 곳 어디나 당집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의 병을 제 병으로 앓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당이 아니겠는가? 아포리즘, 시는 상처받은 것들에게 올리는 제사. 언어는 삶의 밥이며 똥이다. 삶의 모든 상처는 언어에 의해 생겨나고 언어 위에 기록되고 언어로서 각인된다. 삶은 언어와 함께 언어 안에 언어를 통해 먹고 배설하고 연애하고 생식한다. 여타 예술에 비해 문학이 보다 노골적이고 섬세하며 보다 상스러우며 성스러운 것은 바로 이 같은 삶과 언어 사이의 필연적 불가분리성 때문이다.
허송세월. 놀고 있다는 것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 아까운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나 엇비슷하겠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을 지울 수 없는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겪어내야 할 괴로움을 대신 짐지는 분으로 여겨져 왔다. 어머니는 누이이며 친구며 애인과 같았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누이나 친구나 애인에게서 끊임없이 어머니 얼굴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로 엷어져가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그것은 결혼하기 이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먼 훗날에 있을 어머니와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들도 이제는 참 멀리 있다. 이제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며 세 아이들의 아버지다. 그간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고 있던 거리감은 어쩌면 나 자신이 너무도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거부했던 점들이 바로 나 자신 속에 있으며 그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요즘 들어 막연한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는 내 아들이 나에 대해 똑같은 거리감을 갖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도 내 아들의 잘못도 아닐 것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의 남편이며 아버지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다. 그것은 어느덧 내가 정신적인 유년기를 벗어난 단계에 와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힘 빼는데 3년. 세상에 아무도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데 너의 글쓰기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 너는 항변할 것이다. 글쓰기 외에 다른 관심이 없는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글쓰기 외에 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글쓰기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글쓰기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면, 기필코 한 건 올려야겠다는 철벽 같은 각오와 집념이 어깨에 힘이 들게 하고 무리한 동작을 낳는다는 건 어느 스포츠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 아닌가. 어쩌면 나의 글쓰기는 애인의 배 위에서 사내구실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시의 비유. 어느덧 시는 나에게 이미 내 애를 베고 있기에 차버릴 수도 없는 지긋지긋한 애인 같은 존재가 되었다. 거짓과 진실. 분명한 것은 거짓은 편안하고 진실은 끔찍하다는 사실이다. 하시림의 한 스승의 말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진실이 무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진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인간과 진실이 같이 있기는 참으로 힘들다. 결과보다 과정? 카프카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직 글쓰기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글을 쓸 때는 밤을 새워 한달음에 써내려가기를 고집했던 것도 물 흐르듯 완벽한 글쓰기에 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잘 맞은 공보다는 완벽한 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의식. 지금까지 나는 몸을 앞세우기 위해 의식을 배제하는 길을 추구해왔으나 사실은 그 추구 자체가 몸을 배제하고 의식을 앞세우는 길이었다. 언젠가 나는 운동선수는 귀가 얇아서는 안 된다는 신문 기사가 무척 절실하게 느껴져 오려두었는데, 그 또한 귀가 얇아서 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영리하고 교활한 의식인 것이다. 빅터 프랑클의 처방.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성폭력의 피해로 불감증에 걸린 한 부인에게 프랑클이 제시한 다음 세 가지 처방은 오랫동안 과잉 의도와 과잉 반출인의 글쓰기를 작폐하기에 이른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충고로 들린다.
첫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것. 둘째, 자신의 성적 능력의 유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셋째,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더욱 자연스러운 헌신, 즉 성행위 자체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신경을 집중할 것이며,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듯한 성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이 정도에 그칠 것. 과잉 의도와 과잉 반추는 자기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데서 오는 폐단이다. 프랑클에 따르면 자기가 보이는 눈은 병든 눈이다. 진우 스님의 말처럼 그저 자기에게 눈이 있다고 알면 족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긴장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물을 때 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인 사랑은 삶을 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된다. 사랑은 우리가 자신에게 전념함으로써 갖게 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자의식의 과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끈다. 성인이란, 나는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통을 넘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 고통의 극한을 현재 진행형으로 감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전 속의 스승에 대한 나의 경배는 삶에 대한 스승 자신의 경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성인은 삶의 모든 모서리에 달통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삶에 대한 무지를 누구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그릇된 신념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일찍이 공자께서 그의 제자 안현에게 알미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함이라는 사실을 일러준 것도, 그리고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자로에게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것인가 라고 반문한 것도 성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우리의 통념과는 반대로 신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즐거운 공부, 삶과 세상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이치에 대한 공자의 탐구열은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 유명한 말에서도 짐작되거니와 술이 여러 곳에서 제각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 가령 공자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배움에 발분하여 먹는 것을 잊고 즐거워 근심을 잊으며 이제 곧 늙음에 이르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하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공경스러우면서도 활악한 성인의 공부의 일면을 읽게 된다. 그 공부는 오늘날 우리들의 공부처럼 억지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공부이다. 억지 공부는 사람을 가두지만 즐거운 공부는 사람을 바꿔놓는다. 앓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묻는 것이 예다. 제사에 참례할 때마다 모든 것을 살펴 물어보는 공자의 태도에 대해 예를 모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자가 하신 말씀은 참으로 당당하다. 묻는 것이 예이니라. 예는 전통이나 관습 등 기존의 체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진정한 예는 굳어진 의리체계인 예에 대해 질문하는 공손한 자세에 있을 뿐 의리체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항시 공자의 논변의 명승부는 이와 같은 돌려차기에 있다. 공자, 그러므로 겸허하면서도 즐거운 공부를 몸에 붙인 성인은 항시 괴이함이 아니라 범상한 일에 대해서, 용력이 아니라 도덕에 관해서, 어지러움이 아니라 다스림에 대해서,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다. 요컨대 인간으로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치에 의거하여서만 보고 알고 행하셨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치 이외의 것들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일종의 판단 중지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도란, 공자께서 자신이 기도한 지 이미 오래라 하신 것은 그 삶에 대한 그의 공부 혹은 그의 삶 자체가 일종의 기도였음을 암시한다. 오직 병에서 낫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피로한 청탁행위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람이 일을 다하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의 본뜻은 여기에 있다. 고하상경, 가령 오르막과 내리막은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언덕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절대선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곡을 찌르다. 아무리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려도 사람의 마음은 어린애되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상처받고 그 상처는 끝끝내 지워지지 않는다. 하물며 생계와 생업이 걸린 대수로운 일에서랴. 세길 교훈. 파국이 오기 전에, 파멸이 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 다친 자리를 쓰다머 주어야 한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쇠꼬챙이 같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안락이 얼마나 많은 가시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도가도 비상도. 흔히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종류든 확정적인 꼴을 부여하려고 애쓴다. 그러고서야 마음이 편해지고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이다. 바로 그때 세상과 우리의 대화는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는 길을 벗어나 가파른 낭떠러지나 헤어날 수 없는 구름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그와는 달리 삶이 우리의 것이라는 완강한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놀랍게도 삶은 우리 곁에 다가서는 것이 아닐까. 어느 날 지치고 힘겨운 우리 앞에 고요한 산길이 놓이듯이. 소설가 이인성. 요즘도 나는 문장이 엉망인 학생들을 보면 이인성의 글을 복사해 여러 번 읽으라고 권한다. 평론가 김현. 신진문학평론가로 이름을 빛내는 김현 교수, 즉 김광남 교수를 소개하셨음. 형 같은 스승. 그 후 나는 선생님의 방에서나 반포 근처 생맥주집에서나 그 끝도 없는 고통의 덩어리인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께 쏟아놓았다. 그것이 선생님께는 얼마나 큰 고역인가를 알지 못하고서,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 당시 젊음에 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늘 관대하게 들어주셨고 간혹 몇 가지 가능성을 암시해 주셨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선생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까지 먹고 나온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우리 선생님이 꼭 형님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기억된다. 부러운 문장. 선생님을 배웠을 때 나는 선생님의 달라진 모습에 무척 놀랐다. 편안하고 정답기만 하던 선생님의 얼굴은 뜨거운 삶의 기운이 가시고 마치 흑백사진의 모습처럼 청정하기만 했다. 선생님의 음성 또한 한여름의 동굴 속 찬 기운처럼 맑고 서늘했다. 선생님 추억. 내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것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병실에서였다. 나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내 속에 들어있는 삶의 기운을 부어드리고 싶었다. 선생님, 제가 기를 넣어드릴게요. 그날 선생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 끝에 끝까지 리버럴리스트로 남기가 어려워 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신의 자유와 처신의 유연함을 지키지 못하고 종래 엄숙주의자나 권위주의자로와 하는 무사람들에 대한 폄하와 질시의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영혼의 젊음과 순정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던가를 반증으로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 아직 캄캄한 새벽 밤샘하던 사람들이 잠들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영화실 앞마당을 나섰을 때 내가 본 언덕 옆에 키 큰 나무는 영락없이 선생님의 모습 그것이었다. 온갖 슬픔 속에서 뿌리 뻗고 자라나 드높이 솟아올랐으나 이미 슬픔이 아닌 가지들을 지상에 내린 나무. 나는 나 자신이 그 넉넉하면서도 걸림이 없는 나무 아래 서 있음을 알았고 정말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큰 스승의 품. 바람이 부는 곳은 막힌 데가 없기 때문이듯이 혹은 새들과 짐승들이 무리지어 드나드는 것은 골짜기가 넓고 깊기 때문이듯이 우리들의 정신은 선생님의 걸림없는 품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트인 공간이 자기를 드러냄이 없듯이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우리들을 키워냈다고 자부하신 적이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들은 선생님의 정신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선생님 덕분에 자랐다는 사실을 까맣게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일찍이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압하거나 군림하신 적이 없고 다만 함께 하셨을 뿐이다. 우리가 그분을 추종하였다면 아마도 생전에 그분에게 큰 짐이 되었으리라. 날카로움과 따뜻함. 선생님께서는 그토록 날카로우셨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었고 그토록 올곧으셨기 때문에 푸근할 수 있으셨다. 사실 살아있는 감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덕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감각이 배제된 도의는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섬세하지 않은 덕이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옛 성인들의 행적을 살필 때 참으로 속된 표현으로 여우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욕망의 긍정. 욕망 자체가 삶의 뿌리며 의식의 뿌리며 욕망의 뿌리가 절단당할 때 의식이 만든 개념들은 이내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오래 들여다보신 듯하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욕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선생님께서는 편안히 욕망을 긍정하심으로써 어렵지 않게 작은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던 듯하다. 욕망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성복의 아포리즘이 생각난다. 멋진 애도 기도. 그러므로 신이여 지상에 한 빛을 거두어 가소서. 그 빛이 거두어져도 지상의 밝음이 변함없듯이 그 빛이 보이지 않음이 사라짐이 아닙니다.